네, 지금 북가주의 산불이 걱정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물론 여기저기 곳곳에서 발생하고 캐나다 지역에서는 이 밴쿠버 그 인근 지역, 캐나다 서부 지역에는 산불이 950여 개 정도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위험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이 북가주에는 이 큰 산불이 발생했어요. 산불의 이름은 파크 파이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북가주에서 타고 있는 이 파크 파이어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대형 산불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화재는 현재까지 약 40만 에이커 정도를 태우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역사상 7번째로 큰 규모로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대피 명령으로 인해서 주말 동안에 치코 카운티 그리고 테하마 카운티에서 수천 명이 집을 떠나서 지금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70여 채의 주택이 이미 전소됐고요. 또 추가로 인근에 있는 한 4천여 채의 주택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집 주민들이 그 대피 명령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나 사망자,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재산 피해가 지금 크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히 또 그리고 어제는 그 폭염이 조금 가라앉아서 진화 작업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진화율이 한 12%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까지는 진화율이 3%,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좀 공격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어서 진화율 12%. 근데 진화율이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 20%, 30%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요. 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가능성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상당히 그 증거를 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날 한 남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치코 카운티 지역에서 불타는 차량을 계곡으로 밀어내서 그 계곡으로 불타는 차량을 밀어내서 산불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 이런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지. 자, 북가주 치코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치코 카운티 어딘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 치코 카운티라는 것은 세크라멘토 북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상간마을인데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한 100마일 가면 네바다주의 그 유명 관광지죠. 리노라는 곳이 있고요. 또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또 한 100마일 정도 더 올라가면 오레곤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관계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산불 연기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사크라멘토 북부 일부 지역을 비롯해서 네바다주의 그 리노 지역, 또 심지어는 오레곤주 남부와 더 심지어는 이 오레곤주 약간 동북쪽으로 가면 또 이 아이다호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다호주의 서남부 지역까지도 이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 주의보를 그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이 해당 지역 주민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지난 주말에 파리 올림픽이 개막했는데 주말에 개막한 그 파리 올림픽 관련 주요 소식을 몇 가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국 선수들 위주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오늘은 우선 그 개막식 얘기를 좀 한 가지 해드릴게요. 그 한국의 양궁, 특히 이제 양궁 중에서도 한국의 여자 양궁이 이건 불패 신화입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이번에도 올림픽 단체전에서 10연패의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10연패 하니까 10연속 패배한 걸로 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패라는 것은 뭐냐면 재패했다 그 뜻입니다. 10연속 금메달을 재패했다. 챔피언을 재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젊은 선수들이에요, 다. 임시현, 그리고 남수현, 또 전훈영, 이 세 명의 여자 선수들로 이루어진 한국 그 양궁 여자 대표팀은, 그 파리의 그 레쟁 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5대4로, 쉽지는 않은 경기였어요. 5대4로 물리쳤습니다. 단체전, 여자 양궁에서 이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 서울 대회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서울 올림픽 대회가 우리 한국이 주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인이 메달을 좀 많이 딸 수 있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롭게 양궁에 있어서 개인전 말고 단체전도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 양궁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처음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1988년도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 종목에서 이 한국이 계속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자 양궁 단체전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중간에 한 번 뺏기고 이것도 없이 연속적으로. 그래서 10연패, 10연속 재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을 달성한 거죠. 자, 올림픽 10연속 재패. 이것은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쉽게 보면 뭐 중간에 지난번에 이제 팬데믹 때 순서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4년마다 열리니까 쉽게 보면 산술적으로는 40년 넘게 대한민국 여자 양궁 단체전은 그야말로 불패 신화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그럼 올림픽에 과연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쉽지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미국 남자 수영 대표팀입니다. 미국 남자 수영 이것도 단체전이에요. 400m 혼계영에서 1984년 LA 올림픽 대회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결국은 미국에서 주최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984년 LA 올림픽 대회 때부터 지난 2021년 도쿄 대회까지 10연속 재패, 10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남자 수영 400m 혼계영. 이번에 11연패를 할지, 요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기록이 여기서 끝나면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이 다음 대회에서 11연패를 하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불패신화 신기록을 쓰게 되는 것인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개막식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있었던 그 개막식에서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팝스타 셀린 디옹이 뭐 등장하니 아니니 뭐 그 전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셀린 디옹이 제가 이제 셀린 디옹이 병이 뭔지를 그전부터 뉴스를 하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의 예측이 보란듯이 깨져버렸습니다. 개막식에 팝스타 셀린 디옹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감동을 시켰습니다. 셀린 디옹은요, 지난 2022년 12월에 정말 전 세계에서 뭐 한 8,000명 정도라고요? 뭐 몇 명 없대요. 희소질환, 전신 근육 강직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공연을 취소하면서 1년 7개월간 대중 앞에 나타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 병은요, 전신 근육 강화근 근육 경직을 유발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을 강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궁극적으로 뻣뻣하게 만들고, 뭐, 소리, 촉각, 어떤 감정적인 그런 자극이 생기면 근육을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도 소리입니다. 어떤 큰 소리를 듣거나 또는 자신이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거나 하면 근육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육이 굳어지는. 그런데 셀린 디옹은 지난 금요일 밤에 열린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정말 깜짝 등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자, 20세기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20세기 프랑스 최고 가수라고 불리우는 지난 1900년대 유명한 가수죠. 에디트 피아프. 이 프랑스의 정말 최고의 가수라고 불리우는 에디트 피아프의 그 노래 사랑의 창가. 이 사랑의 창가의 노래를 에펠탑 위에서 불러서 정말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셀린 디옹이 개막식에서 에펠탑 위에 하얀색 드레스를 멋지게 차려입고 열창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정말로 그녀의 그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에 깊은 찬사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면서 정말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 에펠탑 위에 흰색 드레스를 입고 흰색 조명 스팟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옆에는 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서 그 높은 곳에서 흰색 옷을 입고 마치 천사처럼 쫙 나타나서 사랑의 찬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셀린 디옹의 개막식 피날레 무대 사랑의 찬가, 이거 꼭 한번 영상으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셀린 디옹의 노래 부르는 그 영상을 제 이 영상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를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아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영상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감동을 공유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금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리를 드디어 인하할까? 등등을 결정하게 될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FOMC 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회의 후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그런 그 결정을 내립니다. 빠르면 내일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 날쯤 7월부터 당장 지금부터 인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릴까,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라는 게 가장 관심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의,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회의를 한 후에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경우에 초래될 위험, 그리고 금리를 너무 늦게 낮췄을 경우에 초래될 위험, 이 두 위험을 갖고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따져왔는데, 이제 고민을 끝내고 조만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이자 예측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될 여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 라는 것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최신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많이 확인이 됐고, 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촉발을 했던 그 고용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춤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더들리 전 그 뉴욕 연은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하를 할까 말까 주저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일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더 위험성만 늘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금리를 빨리 내려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그 회의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한 후에 이제 수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제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명 방송인이자 한국의 사업가인 백종원 씨. 모르는 분 없으시죠? 백종원 씨에 대해서. 이 백종원 그 더본 코리아 대표인데요. 그 회사 이름이, 백종원 씨의 회사 이름이 더본 코리아입니다. 자, 더본 코리아가 갖고 있는 외식 브랜드가 무려 20개가 넘어요. 미국에도 많이 새마을 식당, 한신 포차 등등등 그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5개 브랜드는, 20개가 넘는 그 브랜드 가운데 15개 정도 브랜드는요, 지난 1년 사이에 매장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그 각종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가 점점점 갈수록 매장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자, 매장 수가 늘어난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뭐냐면은 백다방이라는 거. 한국에 아주 1,000원, 1,500원? 제일 싼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이제 싸서 요새 그걸 많이 먹는데요. 그 백다방이라는 것은 지점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백보이 피자가 있어요. 그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본 코리아는 산하 브랜드가 25곳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지만 현재로 실제로 가맹 사업을 하는 브랜드는 22개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3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퀵반이라는 브랜드, 또 고속우동이라는 브랜드, 또 낙원곱창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제로. 단 한 곳도 없이 다 폐점해버린 곳이 3곳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새마을 식당 등 15곳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장과 가맹점 수가 전년보다 역시 또 감소했습니다. 백종원 씨의 더본 코리아 산하 새마을 식당, 한신 보차 등등은 이곳 미국에도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LA도 있고요. 뭐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다른 주에도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 브랜드 가운데 한신포차라는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이 전국에 한국에 116개로 1년 사이에 13개가 또 폐점했습니다. 새마을 식당은 가맹점이 101개로 지난 1년 사이에 8개 지점이 폐점했습니다. 2017년만 해도 160곳에 달하던 이 새마을 식당 가맹점은 지금 한 6, 7년 사이에 가맹점이 50곳 넘게 폐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신포차와 새마을 식당은 2022년까지 직영점도 있었는데요. 그 직영점도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가 직접 운영하는 남한테 가맹점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로. 직영점은 다 폐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폐업할 정도인데 남에게는 계속 이거 하라고 가맹점 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백종원 씨가 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지난해 더본 코리아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대적인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그 점주들, 가맹 점주들은 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맞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가맹점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정가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그 미국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후보로 나선 지 일주일 만에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침체해 있던 그 민주당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자, ABC 방송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게 호감을 느낀다라는 응답 비율은 43%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조사한 거예요. 한 주 전에 같은 조사 당시에 35%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8%포인트라는 그런 급격한 상승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특히 무당층,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에요. 나는 뭐 특별한 정당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또는 특별히 나는 어떤 정당에 미리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소위 그 무당층에는 44%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6%로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에 실시됐던 그 한 주 전에 비해서 그때는 40%였는데 좀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죠. 자, 근데 이게 계속 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조사한 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상황을 기준으로 판세를 점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주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던 선거 판세가 좀 흔들리는, 그리고 원점으로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78세, 바이든 대통령 82세, 각각 78세, 82세였던 두 백인 남성들의 대결과는 달리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민주당의 새 후보로 이제 지금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만 59세입니다. 1964년생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젊고 또 이제 유색인종,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엄마는 인도니까 아시아계, 그러니까 젊고 유색인종이고 그리고 여성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비교해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대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판을 새로 깔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인해서 공화당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고요. 배색이 짙던 민주당은 기사회생한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판에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새 판이 완전히 짜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국의 정치학자 8명과 역사학자 2명 등 미국의 소위 선거 전문가라고 하는 10명에게 그 질문을 던진 종합 기사가 있어서 그 종합한 기사를 제가 종합적으로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 시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고요. 또 공화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이유, 왜 그렇게 예상하는지 내용과 이유를 축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승리 예측의 이유입니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을 시작으로 해서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의 당선자를 예측해서 적중시킨 맞춘 아메리칸 대학의 앨런 리트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앨런 리트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이번에 더 크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앨런 리트먼 교수는 자신의 그 대선 결과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이길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갖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서 딱딱 맞춰보면서 나온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백악관행 13개의 열쇠라는 그 매뉴얼입니다. 그 13개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키포인트 13개 가운데 6개를 놓치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집권당의 경우에. 자, 매번 이분이 그 대선 결과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그 일종의 매뉴얼 13개의 열쇠인데 이걸 활용해서 10번 중에 9번을 맞추는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자, 13개의 열쇠 가운데 집권당을 기준으로 해서 6개의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권 여당은 패배로 귀결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집권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게 이 13개의 열쇠를 대입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 중에서 6개 열쇠가 구멍이 맞지 않으면 민주당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현 야당인 민주당이 대입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현직 후보라는 열쇠를 잃었습니다. 그 현직 후보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13개 열쇠 가운데 하나의 열쇠는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나가는 겁니다. 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항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런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프리미엄 그 열쇠는 안 맞는 거죠, 이미.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열쇠는 잃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큰 혼선 없이 구심점을 차지하면서 당내 무경선이라는 그 열쇠는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해리스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경선은 오픈 컨벤션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만일 경선을 이번에 또 다시 크게 치렀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해리스를 또 비판하고 해리스는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비판적인 것을 10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죠, 민주당이. 시간도 그렇고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내분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손쉽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열쇠인데 그 열쇠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잃어버린 열쇠는 6개는 절대 아니고 한 3개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인데 그가 말하는 그 잃어버린 3개의 열쇠는 그럼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현직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는 그 열쇠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권당의 다수당 입지입니다. 요건 뭐냐면 하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소수당입니다.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입지라는 그런 또 다른 열쇠, 요건 또 다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 국민적으로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과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 요 열쇠도 당연히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열쇠. 요거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6개 중에서 3개는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6개의 열쇠를 잃어버려야 집권당의 패배인데 3개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것은 이제 공화당의 호재였는데, 밉상이었던 당 후보를 영웅으로 만드는 하나의 호재가 순간적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러나, 그 파급력이 민주당에겐 호재, 공화당에게는 좀 악재인데, 그 파급력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진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스테판 슈미트라는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한 10명 가운데 한 분인데요. 아이오와 주립대학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원들만 흥분한 사건이었다. 효과 기간이 짧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인 마크 존스 이 라이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그 피격, 암살미수 효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 발표로 인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만에 그냥 지지부진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발표를 타이밍적으로 적시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뭐 2, 3주 전에 했어도 효과를 발휘 못했을 것이고 또 너무 늦게 발표를 했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화당의 승리 예측의 내용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양당이 사활을 거는 핵심 경합주는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등 소위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3개 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불리한 쪽은 민주당입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 백인 노동자 계층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해리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러스트벨트에 백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노동자 쪽은 아무래도 해리스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뭐 진보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특히 미시간주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어정쩡한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이 아랍계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랍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또는 지지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그래서 미시간주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존스 교수는 이 3개 주 가운데 그 트럼프는 1개 주에서만 승리를 해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3개 주 중에 1개 주 이상은 충분히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민주당이 또 그 대책을 내놓은 게 있죠.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주를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주가 핵심 승부처라고 보고 그 해리스가 그 홈구장의 2점이라도 얻으려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민주당이 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면 이 경합주에서 펜실베니아주를 가져오고 나머지 주에서 하나 주고 하나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또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승리 방정식입니다. 여하튼 공화당의 승리 방정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건지, 뭐 민주당의 승리 방정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윤곽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 오름세를 당분간이지 계속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지지율을 해리스가 계속 올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서 역시 또 의견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10명 중에 9명을 맞췄다라는 앨런 리트먼 교수. 이번에도 맞추면 11명 중에 10명을 맞추는 기록인데 그런 대기록을 세울 게 될지 아니면 11명 중에 2명을 틀리게 될지 그래서 이제 리트먼 교수의 명성도 좀 이제 결국은 이제 틀리기 시작하네 라고 될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네. 자, 오늘은 대선 예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